저희가 2008년에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네.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다들 진저리를 치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게 분열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팬덤을 높이는 전략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러면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저는 결국은 이제 파월 의장이 좀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올해 중반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물가가 목표치 2%대로 이제 떨어질 거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오히려 파월을 비롯한 워싱턴에 있는 관료들은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기보다는 조금 더 예측 가능한 바이든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또 시장 얘기 자세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일단 좀 좁은 시각으로 바로 나온 지표들 얘기 먼저, 네. 시장 분위기 먼저 얘기 나누고 또 상무님이 내주신 보고서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던 CPI 결과가 나왔는데 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뉴스에서 보시듯이 네. 헤드라인 숫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네. 역시 이제 코어 물가는 쭉 떨어지는 추세라는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기준 금리, 10년 물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어제보다는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는 여전히 떨어진다. 근데 이제 속도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3월 달에 급히 금리를 인하를 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은 좀 혼조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좀 그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4% 밑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오늘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네. 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질문 드리면 여기 일단 헤드라인이 다소 높게 나온 거에 주거비 영향이 네. 기여도가 좀 컸잖아요. 이 주거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로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월세를 계약을 할 때 네. 이게 이제 지금 실제 물가는 사실 여전히 원래 계약했던 게 예를 들면 1년, 2년 요 계약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쉘터 물가, 주거비 물가가 떨어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제 이제 주거비는 이제 신규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가격들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그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들, 진로우라는 그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서서히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아무래도 미국도 보면 이제 주택 가격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임대료 가격도 많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적어도 증가율 자체는 분명히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헤드라인을 보고 좀 높게 나왔나 하시다가 이제 근원을 보고는 이 정도면 하고 약간 안심을 하는 분위기였던 것도 같은데, 근원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원의 물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덜하기 그렇죠. 때문에 기본적인 추세의 어떤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근원 물가를 조금 더 많이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연준도 CPI보다는 소위 이제 PCE 물가를 더 많이 보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코어 물가를 더 연준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인플레 측정 지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추세라고 보면, 이번에 나온 CPI 지표가 연준의 어떤 결정 자체, 그다음에 어떤 시장의 기대 자체를 크게 바꿀 만한 요인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미지근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3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과 시장이 좀 다른 생각이랄까요? 이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여전히 네. 3월 인하 가능성이 거의 70%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동상이몽이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일부 지표들, 예를 들면 제조업 지표들 같은 경우에 계속 기준선 밑에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보면은 헤드라인 넘버 자체는 좋지만 사실 정부 고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의료와 관련된 헬스케어와 관련된 일자리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 둔화가 좀 빨라질 거다라는 거에 조금 더 배팅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연준의 생각은 이제 경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물가가 둔화되는 속도는 여전히 좀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쨌든 괴리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보면 항상 시장이 조금 더 빨랐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좀 미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 생각으로는 조금 더 연준이 그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조금 더 장기화해도 미국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질 일은 상대적으로 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시장의 기대가 연준의 기대에 조금만 맞춰지는 그 사이점에서 좀 시장의 기대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지금 단어 중에서 미련이라는 단어가 네. 저는 좀 귀에 와닿는데 시장에 지금 그러면 3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미련으로 보인다. 미련이 아직 좀 남아있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국내 증시 얘기로 또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지표들, 증시들 좀 보면 일본은 진짜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같은 옆에서 시간도 비슷하고 뭐 지역도 네. 비슷한데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연초 우리 증시는 좀 부진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상대적으로 좀 저희가 좀 부진한 측면들이 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또 역시 이제 반도체로 이야기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뭐 대만 총통 선거에서 이제 친미 정부 또는 이제 반중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테크와 관련돼서 조금 더 규제가 더 강화될 거다라는 이런 부담들이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 일본보다는 조금 더 영향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일본은 말씀하신 대로 올랐고요.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유독 지난 11월, 12월까지 주가가 좋았다가 연초 들어서 좀 힘이 없는 시장이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글로벌한 흐름은 아니다. 글로벌한 흐름은 여전히 조금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상향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 특히 이제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조금 더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어떤 중요한 트리거랄까 좀 역할을 했던 게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 기점으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발표가 됐잖아요. 작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나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이제 작년에 코스피가 오른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실적이 좋다라는 거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어쨌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덜 나왔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재고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한국의 반도체 이제 재고율 지표를 보니까 반도체 재고율이 200%, 그러니까 출하보다도 지금 재고가 한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10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의 재고가 그 이전의 추세 때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많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재고가 좀 많이 떨어져야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실적이 확 이렇게 좋아지는데 아직까지는 이 가격을 올려서 생산이나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올려서 실적을 좋게 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그 반도체 섹터의 회복의 시기가 뭐 1분기, 2분기가 아니라 약간 2분기, 3분기로 약간 조금 지연이 되거나 연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상무님 좀 유지를 하고 계신 겁니까? 지연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턴어라운드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시클리컬하다 보니까 대부분 V자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뭐 여러 번 V를 찍으면서 갈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보면 조금 U자형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좀 비교한다면 V에서 U자 형태로 좀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최근에 시장 얘기를 어느 정도 했고요. 상무님께서 오늘 또 가지고 오신 보고서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앞서서 대만 총통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4년 정치 경제 이벤트가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또 써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가들 일정이랄까요? 이런 걸 비롯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올려놓을게요. 요거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대하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이게 이제 정치 경제 이벤트가 사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그렇게 직접적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2016년 그러니까 브렉시트 그다음에 트럼프의 선거 이후에 어쨌든 예상했던 거와 다른 어떤 선거 결과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그때부터 엄청 커지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선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각 선거들의 이벤트를 봐야 되는지를 좀 정리한 자료이고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것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뭐 대만 총통 선거, 한국의 총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 그다음에 유럽의 뭐 의회 선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확실히 이러한 선거를 둘러싸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추세나 전반적인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네. 좀 보여지는데 결국에 결론은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역시 이제 미국이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주요국 선거 결과 예상 및 위험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 그 후에 가장 첫 번째로 다뤄주시고 있는 내용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테크워이거든요. 대만을 둘러싼 뭐 얘기들도 포함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반중 정권이 네. 반중 후보가 총통이 되면은 뭔가 좀 물리적인 충돌이 나올 것 같은 실제로 이제 그저께 중국이 이제 대만 상공을 넘어서는 이제 위성을 발사하기도 하니까 굉장히 좀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물리적인 충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회담에서 일단은 서로 만나서 네. 악수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합의를 한 거는 그 대만을 둘러싼 물리적인 충돌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그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물리적인 충돌의 가능성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치적인 시위를 중국이 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니라 대만이 갖고 있는 첨단 반도체 특히 AI를 둘러싼 어떤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을 했을 때는 결국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 더 격화될 거다라는 거고요. 뭐 미국과 중국이 더 격화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더 세질 거고 그러면 중국 내에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중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빨리 회복을 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하게 다뤄주시는 부분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의구심이 확산될 거고 경제의 쇠퇴가 뭐 이제 시작이다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오히려 선진국에는 좀 기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투자 비중을 좀 서서히 확대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얘기도 짚어주고 계신데 어떤 관점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하는 비즈니스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빠져나온 그 기업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동안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던 미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의 투자가 결국은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더 활발하게 지면서 오히려 중국의 세태가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국제 정세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방위 산업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활발한 성장 산업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결국에는 미국의 투자와 함께 갈 수 있는 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첨단 방위 산업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방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저희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도 여전히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제조업 투자가 늘어나니까 미국에서 제조업 투자가 늘어날 때 한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일반 기계라든지 건설 기계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의 수출은 뭐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선거, 단연 미국의 대선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분석 해주고 계십니다. 빠르면 뭐 3, 4월께 공화당 경선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고 그렇게 된다면 세계 경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점들도 많이 좀 회자가 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2008년에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네.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다들 그냥 좀 진저리를 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진저리가 실제로 이제 빠르면은 한 3, 4월 달부터는 이제 언론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고 아무래도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게 호불호를 굉장히 강하게 해서 분열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팬덤을 높이는 전략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러면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저는 결국은 이제 파월 의장이 좀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 편인데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유는 이제 물가라는 거죠. 오늘 발표된 물가. 네. 그래서 물가를 좀 더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금리 인하를 되게 빨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미국의 선거 그러면 이 상황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냐? 아마도 올해 중반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물가가 목표치 2%대로 이제 떨어질 거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오히려 파월을 비롯한 워싱턴에 있는 관료들은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기보다는 조금 더 예측 가능한 바이든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다라고 하면 정책의 방향은 조금 더 올해 중반 이후로는 금리는 좀 낮추게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좀 좋게 해서 미국의 어떤 선거에 좀 더 유리하게 미국의 경제나 주식시장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는 쪽으로 정책들이 가지 않겠나라는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이런 운명을 파월 의장이 쥐고 있다. 네. 네, 역시 금리와 물가에 달렸다라는 말씀이시고 전제를 물론 붙여주셨는데 여기 보면 물가가 2%대 안정을 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그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보자면 누가 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좀 주식시장의 어떤 본질적인 기업들의 어떤 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감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학 개미들의 관점이고 저희들 한국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방위비를 내놔라 뭐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하고 이제 이러면은 좀 더 골치 아프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되는 것이 조금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불확실성이 좀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누가 되는 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무자르듯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도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후보는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유력하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도 지금 보고서에서 상무님께서 뭐 전쟁 양상의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야기 다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보고서도 저희가 있어서 이제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멜트업 가능성과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네, 또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이 약간 연말에 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조금 이제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이 조금 더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좀 1, 2월 달에는 좀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있고 그리고 지난해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때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때는 뭐 미국의 빅테크, 한국에는 2차 전지만 올라가면서 사실 지수는 올라가지만 되게 체감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과정에서 너무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이 좀 팽배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초에는 조금 더 올랐다가 조금 빠지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사실 뭐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빠져버려가지고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작년에 상반기 때 어떤 주식을 버텨줬던, 이끌어줬던 종목들이 소위 M7이라고 불렸던 종목들만 한정해서 좀 많이 올랐다면 후반의 상승은 러셀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는데 1, 2월에 그러면 빠진 이유가 조정을 받은 이유가 많이 올랐던 데에 대한 피로감일까요? 아니면 다른 좀 볼 것들이 있습니까? 많이 올랐던 데 따른 피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일단 그게 가장 크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15% 올랐는데요. 이 주가가 오른 거를 EPS의 증감과 뭐 밸류에이션의 증감 이 두 가지로만 단순하게 나눠 보면은 대부분 PER의 상승,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상승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 측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한 거지.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좋을 거다라는 건 아직 반영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거냐? 네. 근데 지금 물가 지표들 보면은 더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주가는 쉬어가거나 멈춰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올해가 작년보다는 기업들의 이익이 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정 이후에는 그래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다소 쉬거나 조금 더 조정을 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그럼 관건은 실적이다. 네. 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부터는 그럼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마 미국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미국도 조금 이제 올해 들어서 실적의 증가율 자체는 약간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 약간 둔화된다라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AI처럼 실제로 이제 정말 성장성이 확실하게 좀 돋보일 수 있는 업종들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그렇죠. 업종이나 엔비디아처럼 그런 업종들만 좀 주가가 좋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까지는 좋아지긴 좋아질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출 말고는 지금 내수 쪽은 또 워낙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출도 삼성전자에서 보여준 거는 조금 속도가 좀 더디다라고 하면 약간 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무님은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기대감이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미 네. 호재가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은 좀 쉬어갈 만한 타이밍에 와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하게 될 어떤 분기점이 온다면 그건 실적입니까? 네, 아마 다음 분기 정도에 발표되는 또는 다음 분기,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요. 4월 전후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때, 네.
그때가 아마 조금 주식시장에 대 있어서는 좀 방향성을 조금 더 위로 볼 수 있는 시점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럴 시기가 온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그런 부분들 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결국에는 뭐 지금 수출 쪽에서 이렇게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출 쪽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출 쪽도 보면은 그 대미 수출이 있고 대중 수출이 있고 그렇죠. 대유럽 수출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미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 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가장 중심에는 반도체도 있지만 대미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일반 기계류도 있을 거고 방위 산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증가율 자체는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제 자동차 같은 류의 산업들도 나쁘진 않을 거다. 오히려 좀 최근 들어서 약간 조정을 받았으니까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호조를 보이는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섹터까지 정리 말씀 들어봤네요. 유진투자니걸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